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성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에 대해 출석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평소 다니던 산책길에서 종종 마주치던 맹견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의 반려견을 공격했지만 몸싸움 끝에 간신히 맹견을 진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7남매 중 장남과 차남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아버지의 동영상 유언이 무효가 됐습니다. 유언의 형식과 증인 참여 등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원래는 백성문 변호사님 나오는 날인데 진짜 공사가 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대신 또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저는 뭐 부르면 옵니다. 늘. 아이 이래 또. 자,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때늦은 여름 휴가를 저 멀리 어디 나라로 가셨더라고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때늦은 게 아니라 2번 갔어. 아, 진짜? 지난번에도 갔어요. 아, 네. 그래요? 사건 문제 식구들 버리고 지 혼자 놀러 간 거예요. 네. 제가 하려고 했던 말보다 더 심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말문이 막히네요. 좋습니다. 오지 마세요. 좋습니다.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머리 아파.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요즘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망가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지난 20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시립남부도서관에서 전자발찌 끊고 옷 갈아입은 뒤에 종적을 감춘 50대 이름 김강용. 쉽게 수배하면 이렇게 이름도 공개해야죠. 앞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던 이자.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전해드렸죠. 얼굴 공개하고 이름은 가렸던 이른바 A씨. 금방 잡히긴 했습니다만 같은 공개 수배여도 누구는 이름을 가리고 누구는 공개하고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양재열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차 때문에 밤 10시 30분에 봐야 했던 사반 한국 놀러와서 제 시간에 봅니다 하신 뉴질랜드의 알렉스 앨리스 부부님, 암투병 중인 친구 이옥예 완쾌되길 빕니다 하신 주행식님, 자, 대구 서대구병원 506호 입원 중인 시어머니 김월순 여사 쾌차하시라고 해주세요 하신 최정민님, 합정역에 놔두고 간 유모차 하루 동안 잘 맡아주신 합정 지하철역 고객센터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신 박선희님, 자, 3주간 입원했던 신랑이 드디어 퇴원했어요. 차송백 씨 건강하자 하신 포항의 박혜진님, 어제 끝난 서울 아덱스 에어쇼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굉음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신 문구선님,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김나연님, 구충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할 아세서 뉴스 6번.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믿는 도끼의 발등을 콱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치킨집에 남녀 입장합니다. 일단 구석에 착석을 하고요. 예, 이제 만나게 치킨을 냠냠 먹겠죠. 자,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자리를 정리하고 저렇게 일어나는데 사장님 계좌이체 할게요. 카운터에 서서 저렇게 번호를 적습니다. 자, 잠시 후에 아이고 은행 점검 시간이라네. 아이, 자, 인심 좋은 사장님, 아유 그럼 나중에 보내주세요 하고 그냥 보내줬던 것이 지금까지 저렇게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함흥차사입니다. 자, 은행 점검 시간 이거 정말 고전적인 수법인데 세상에 이 정도면 정말 치킨집 사장님의 뒤통수를 닭다리로 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저게 지난 15일 늦은 밤이고요. 서울 도봉구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입니다. 밤 10시 50분쯤에 남녀가 들어와서 치킨에 맥주까지 3만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계산대로 오더니 계좌이체로 계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이렇게 저렇게 만지더니 은행 점검 시간이라서 계좌이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보니까요. 실제로 이 자정 넘어 12시 반까지 은행 점검 시간이라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 시간 풀리면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이 남성은
아, 저희를 뭘 믿고 보내주시냐라고 얘기해서 사장님, 아, 두 분 믿고 보내드리는 거죠? 아, 그럼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훈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에도 오후에도 지금까지도 입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외부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여성 손님은 택시를 탔는데 남성 손님은 인근 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간 걸로 봐서 주민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은 지금까지 입금이 안 된 상황이라면서 조만간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깜빡하신 거면요. 지금 방송 보시고 바로 입금해 주십시오. 자, 다음 이어가죠. 걸리느니 없앤다입니다. 자, 제주도에서 벌어진 황당한 절도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과일이 주렁주렁한 과수원 한가운데 경찰들이 저렇게 우르르르르 땅을 파려고 합니다. 이제 막 땅을 파기 시작할 텐데요. 설마 시신 안매장인가요? 자, 그런데 저게 뭐죠? 이거 자, 으라차차차차차차차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듯한 아니 이것은 과속 단속 카메라였습니다. 아니 저 단속 카메라 명품인가요? 저거 묻어놔서 뭐에 쓰려고? 글쎄요, 이게 일단 지난 10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제주도 서귀포 쪽의 한 도로에 경찰에서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를 저녁 때 도로가에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잠금 장치가 뜯겨 있고 카메라도 없고 배터리도 없었던 겁니까?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데 하지만 그 밤에 설치를 했던 거고 게다가 저거요? 예, 저기 또 4차선 도로니까 차량 통행도 많아서 또 CCTV도 주변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카메라를 훔친 거는 반드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변에 사실 오가는 차 수백 대를 다 조사를 해서 택시 한 대가 너무 오래 그 구간에서 머물렀다라는 걸 특정을 해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결국 추적을 하다 보니까 두 군데 정도가 약 후보지가 됐고요.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봤더니 어떤 과수원에서 촬영한 사진이 나왔던 겁니다. 자, 차량 수백 대를 확인했고 저렇게 이제 땅에서 묻혀 있는 걸 건져냈습니다. 범인이 좀 많이 좁혀졌겠어요. 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 저 신고 받았었고 조사할 때에 한 그 제주도 흰색 차량 한 110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용의자를 소환했는데 저거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가시켰다가 포렌식을 하고 추가 수사를 해가지고 확보한 건데 저 증거를 인멸했다고 봐가지고 저 택시 기사분을 20일 날 임의동행을 했습니다. 50대 남성입니다. 임의동행 해가지고 그 여동생이 소유하고 있던 과수원을 임의동행해서 수색을 했는데 수색을 하다 보니까 과수원 땅에 뭔가 이렇게 묻힌 흔적이 있어요. 파봤더니 상자, 즉 박스가 나오는데 박스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무인 카메라가 들어 있었는데 무려 얼마치였냐면 그 당시에 이게 한 2,950만 원, 즉 단속 카메라와 보조 배터리 삼각등 해가 2,950만 원 상당을 묻어놓은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여기 묻었냐 그랬더니 나는 여동생 과수원에 가속 카메라가 묻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런 사실 없다고 적극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조사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택시 기사분이 그 도로가 80km 제한이기 때문에 20km 넘어가면 찍히거든요. 예. 아마 그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서 100km를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혔겠죠. 그러니까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남성에 대해서 특수혈도, 자멸서를 파기했으니까 특수혈도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과태료 내고 말지. 예. 자, 다음 넘어가죠. 안타깝습니다. 카페 나서다가 쾅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카페 안에 한 손님이 앉아있는 지인과 잠깐 얘기를 하는 듯 하더니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꽝! 유리문에 얼굴을 꽝! 예, 아프셨겠어요. 이마 쓱 만지고 이제 문을 제대로 열고 나갑니다. 자, 보통 저럴 때는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우선이죠. 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이 순간. 근데 공사가 아주 커졌습니다. 네, 커졌습니다. 저게 지난 8월 28일이고요. 인천 계양의 한 카페인데 손님이 저렇게 나가다가 유리문에 실수로 얼굴 부분을 부딪힙니다. 이 손님은 10번 정도 이 카페에 왔던 손님이고 아마도 옆에 있던 지인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유리로 돼 있는 자동문을 못 보고 부딪힌 걸로 보이는데 저 당시에는 저렇게 이마만 문지르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후에 카페로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이마에 멍이 들었고 이빨도 아프다. 나 병원에 갈 건데 혹시 금 갔을 수도 있고 임플란트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카페 보험 들었냐면서 보험 안 들었으면 지금이라도 보험 들어서 보험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문에 자동문이라고 표시도 돼 있고 또 앞을 안 보고 나간 손님 과실이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경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아이고야. 일단 그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랬더니 아예 고소장을 접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이 정도면 혐의 입증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요. 저 손님 자주 오던 사람이라서 배달도 공짜로 해주곤 했는데 이 너무 속상하고 황당하다라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글쎄 이게 뭐 우리나라 경찰분들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리고 이게 설령 뭐 가게 설치에 어떤 시설물이 잘못돼 있어서 다쳤다고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 들고 갈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영상을 보고 이게 무슨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이 가게 측의 책임이 있으려면 저게 정말 뜻밖의 장소에 문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좀 문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할 정도 되는데 교수님 일단 10번 정도 오셨다고 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식의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은요. 대한민국 가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몇 번 지나다닌 것 같아요. 저걸 카페 측에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해가 좀 가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보니까 영업하시려고 그런 건지 왜 느닷없이 보험을 들어서 처리해달라. 저거는요. 보험 들었다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도 거절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외길에 차 버리고 홀연히입니다. 자, 공사 중인 도로 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만나보시죠. 자, 교행이 불가능한 좁다란 길로 불박차 진입합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는데 맞은편에 차량이 또 들어오네요. 자, 불박차죠. 제 뒤에 차 야야야야야야. 자, 불박차주가 갑니다. 뒤를 확인해봐요. 차가 없어요. 선생님 제 차 뒤에 차들 많은데 선생님 빼주세요. 저 차 길게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 거 보세요. 자, 그런데 차주가 내립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같이 내려요. 차를 빼주셔야 되는데 어디 가셔? 설마 그냥 가버렸어. 뭐야? 세상에. 뭐야? 자, 길 막힌 운전자들 죄다 나와가지고 저 사람 뭐야 저거 웅성웅성합니다. 차 뒤에 차가 늘어서 있는 걸 뻔히 봤을 텐데 소장님 그냥 갔어요. 네. 와, 정말 비매너 운전자 많이 보지만 이번이 정말 최고네요. 저렇게 서로 맞닥뜨리면 사실 서로 뒤로 빼고 싶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라는 걸 보면서 운전자들끼리는 서로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쓰잖아요. 근데 뒤에는 불박차 뒤에는 차량이 너무 많았고 저 지금 내리는 차량 뒤에는 차량이 없었고 좀 길이도 다소 더 짧은 걸로 예측은 되거든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럼 저 차가 뒤로 빼주는 게 그냥 원만할 것 같은데 만약에 빼주지 않아도 그냥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싸우게 되더라도 그냥 놓고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무 화나가지고 지금 불박차 블랙박스가 있는 그 차량 주인이 일반교통 방해죄로 지금 저 차량 주인을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불박차 뒤에 있는 차들이 다 나와서 너무 황당해하다가 어쩔 수 없잖아요. 한 차씩 다 뒤로 후진해서 빼서 아이고. 네, 해결을 봤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비 피하는 척 싹쓸이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직접 보내주신 영상,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좀 주의 깊게 봐주시죠. 만나보시죠. 자, 문 닫은 가게 앞에 선 남성, 비를 피하려는 걸까요? 자전거를 일단 세우고 주변을 잘 스캐닝을 합니다. 자, 차도 지나가고 손수레도 지나가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도 지나갈 거예요. 자, 다 지나가니까 본격적으로 택배 상자를 개봉합니다. 예, 열어보죠. 어우, 맛있는 빵, 내가 좋아하는 빵. 자, 하나씩 저렇게 꺼내가지고 자전거에 착착 탑재를 합니다. 예, 짐칸이 다 차니까 바구니에까지, 예, 정말 살뜰하게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택배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지키는 국룰 아닙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 영상은 지난 9월 27일에 한 호프집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 시간이 오전 10시 40분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각이었던 거예요. 보신 것처럼 마치 비라도 피할 것처럼 잠시 멈췄다가 능숙한 손길로 커터칼로 이 박스를
해부하고 식빵을 꺼내 간 건데 저게 아까 호프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음식에 쓸 식자재였던 겁니다. 그날 아하. 영업에 써야 될 식자재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그날 장사하기도 어려웠던 것이고요. 한 달 자량 지나서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잡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상습성이 있어 보여요. 진짜요? 네, 좀 뭔가 알고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이런 호소를 하세요. 이 택배 물건을 조둥맞은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오죽하면 택배 기사분한테 안쪽으로 좀 넣어달라고 부탁하긴 하는데 기사님도 워낙 바쁘시니까 그것까지 못 보시고 그냥 밖에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아마 식자재가 저기 있다는 걸 누군가 알거나 지금 자전거 도둑이 알거나 해서 몇 번 왔다 간 게 아닌가? 너무 능숙하지 않아요? 하는 게? 커터칼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용납 불가 엄마의 스타입니다. 진짜 오늘 이 사연은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요. 우리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팍팍 전해주셨습니다. 네, 학교 폭력 논란이 있었던 한 트로트 가수의 열성 팬인 엄마 때문에 고민이다라는 딸의 사연입니다. 이 어머니는요, 이전에 학교 폭력 논란이 있었던 한 트로트 가수의 열성 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딸은 사실 이 학교 폭력 과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것도 이해 안 간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를 두고 어머니랑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이 어머니는 우리 땡땡이는 학폭 아니야 라고 덮어놓고 소위 말하는 실드를 치시거나 오히려 남 잘 되는 꼴 못 보겠냐 라면서 딸한테 모진 말을 하셨다곤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야 너네 오빠도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자랐어 라면서 학교 폭력을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셨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 모녀가 3개월이나 연락을 끊고 아예 안 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딸이 먼저 사과하고 겨우 다시 사이가 좋아졌는데 그랬더니 만날 때마다 그 트로트 가수 영상 보여주시면서 정말 내 삶의 이유다. 힘들 때마다 땡땡이가 날 살려줬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머니와의 사이를 생각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꾹 참아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머니가 이 가수 팬카페 정모를 한다면서 여기 좀 데려가 달라고 하셨다는 거죠. 아하. 사실 이 글쓴이 입장에서는 말은 아끼겠다만 이렇게까지 어머니의 팬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지까지는 않은데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삶의 낙이라고까지 하시니까 이거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모셔다 드리는 게 맞냐라면서 이렇게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왠지 몰려오실 것 같은데. 자, 먼저 딸. 엄마, 박상희 여사,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트로트 가수 좋아하는 거 같고 뭐라 그런 거 아니잖아. 왜 그런 구설에 올랐던 사람을 좋아하냐고. 아니, 임영웅도 있고, 이찬원도 있고, 얼마나 많아. 왜 꼭 그 사람이야. 엄마, 내가 학폭당했어도 야, 옛날엔 다 맞고 자랐어 라는 말 할 수 있어? 제발 그러지 마. 정모에 엄마 못 데려가. 가려고도 혼자 택시 타고 가,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좋습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은 엄마예요. 정신을 차려? 자연이 나쁜 지집이야.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냐? 엄마가 치매라도 걸렸다는 거냐? 이거사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엔 니년보다 우리 영웅이가 더 효자야. 내가 그 노래 듣는 재미로 하루하루 사는데 그리고 그 학폭이라는 거 옛날 일이고 사실인지도 모르고 자숙도 했는데 뭐가 또 문제라고. 어이구 내가 이런 걸 딸년이라고. 어이구 X. 오늘 좋습니다. 일단 팀장님부터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그 학교 폭력과 연관된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거 방문이 맘이라 하지만은 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딸은 그 학교 폭력에 관련된 트로트 가수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딸은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정말 그 트로트 가수가 좋게 되면 혼자 가세요. 딸은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안 모시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래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객관적이기가 어렵죠. 근데 객관적이가 어렵다라는 걸 이해하는 정도와 그 잘못된 것을 정모나 이런 게 생기면 아무래도 그 잘못을 덮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라면 안 좋은 길로 나쁜 길로 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어머님께 사연자분이 사건 반장을 자주 보여드리시면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가 좀 올라갔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 니네 오빠도 맞고 니네 오빠도 때리기도 한 적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으니까 사건 반장이 우리 양원보행에게 맡겨보십시오 한번.
예. 자, 이 기자 생각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사실 지금은 너무 삶의 낙인 것 같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시겠지만 사실 저도 아주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지금은 논란이 터진 모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삶의 낙인 것 같았는데요. 안 가도 별 지장 없습니다. 그 탈덕하셔도 삶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다른 훨씬 더 정말 인성도 어떤 실력도 훌륭한 가수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다른 낙을 찾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저는 동그라미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빅뱅이죠. 자, 소장님.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 X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어머니 편을 든다고 해서 학교 폭력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 학교 폭력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학교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딸과 어머니의 관계 안에서만 받아들였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행복의 측면에서 봤는데 어머니께서도 사실 마음이 쉴 곳이 필요하시고 어머니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폭력은 물론 좋지 않지만 어머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너무너무 좋다면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고 어머니의 권리고 어머니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물론 모셔다 드리는 게 불편하고 좀 짜증스러울 수는 있는데 어머니가 평생 지금 이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좀 데려다 주시는 게 어머니 행복을 위해서라면 10번도 모셔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 가수분이 최근에 또 이제 활동 재개를 선언하면서 또 많은 이런 들으신 것처럼 각 가정마다 이런 양상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드님을 군에 보내신 한종훈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지금 뭐 TV 보고 계실 그런 기분이 아니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어제 입대 하루 전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중화요리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정을 들은 중국집 사장님이 탕수육, 짜장면 도합 5만 원어치를 서비스로 주셨다는 겁니다. 뭐 사실상 밥값을 안 받으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남양주시 진전읍 오신,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맛집으로도 유명하더군요.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아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요즘 관리를 못해서. 이거 챙겨가. 뭔데요? 좋은 것만 넣었다. 보약인가요? 아니? 우루오스 피부 건강 한 통에 다 담다. 우루오스. 안마의자네? 의료기기예요. 마사지를 해주잖아. 허리, 목,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죠. 마사지부터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견인까지.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성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에 대해 출석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드러난 관련 의혹을 파헤쳐 봅니다. 자, 배우 이성균 씨가 오늘 오후에 결국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식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고요. 정식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던 겁니다. 이 경찰은 그동안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통해서요. 이성균 씨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이 씨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서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전망이고요.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아직은 혐의입니다만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한 유흥업소 종업원의 집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의 아저씨의 배신입니다. 자, 이 뭐 나의 아저씨 드라마죠. 드라마 제목인데 저도 제 뭐 다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인생 드라마로 꼽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자, 이성균 씨는 그동안 내사자 신분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들으신 것처럼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김은배 팀장님도 현직에 계실 때 많은 마약 수사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그 내사하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 혐의가 나온다든지 증거 자료가 있으면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씨가 이제 대마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사실 9월 초순경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촛불 입수하면 4살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약 유통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관계자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해 보니까 이성균 씨하고 1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장 받아서 계좌 내역을 까거든요. 미안합니다. 계좌 내역을 취약을 하는데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이성균 씨가 그 관계자한테 무려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흘러 들어간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볼 때는 이 돈이 혹시 마약 자금인지 다른 돈인지 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성균 씨도 마약을 투약했거나 사실 가능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지금 피의자로 전화했다는 얘기는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를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내사자가 아니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소속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입장문을 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또 변호인도 간단한 뭐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그러니까 협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만 막 소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대중이 더 싸늘한 그 반응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 중이다 그러면서 협박을 받았고 거액을 송금했다는 인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아닌 모호한 입장을 내놨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성균 씨 팬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국민들 전체들도 사실 너무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인정을 하는 것보다 뭔가 우리가 더 피해자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먼저 풍기니까 이게 이럴 태세냐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되지 않냐 3억 원을 보냈다는 건 뭔가 연루가 됐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혹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은 상태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게 양 변호사님 사실상 그 소속사의 언론 플레이 성격이 짙었던 거잖아요. 근데 언론 플레이면은 좀 정확히 내지는 제대로 방향을 잡았어야 될 건데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저게 무슨 말이야? 저건 뭐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했으니까 뭔가 그렇게 거액을 오고 가고 돈을 주거나 했겠지라는 식으로 더 의혹을 키워버린 상황이고요. 좀 답답한 게 다른 종류의 범죄와 달리 이거는 사실 국가수를 통해서 검사 결과만 나오면 적어도 마약에 관한 사실 여부는 그냥 너무 명백하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응대할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뭐 며칠 지나면 다 이렇게 혐의 사실이 공개가 됐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뭐 팬들의 지지도 잃고 명분도 없고. 자, 이 기자, 오늘 경찰이 말이죠. 그 20대 유흥업소 직원 구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성균 씨를 협박한 사람이다.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20대 여성을 지난 주말에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는데 일단 이 여성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이고요. 이 여성에 대해서 이 주거지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올해 이성균 씨와 1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혀진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또 다른 20대 여성도 역시나 불구속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성균 씨의 소속사 측에서 지난주에 낸 입장문에서요. 관련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마약 사건 연관돼서 협박을 당했었다, 수억 원을 뜯겼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그 당시 변호인을 통해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를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성균 씨 측에서는요, 이 공갈한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은 일단 이름 알 수 없는 2명을 피고소인으로 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다. 또 피해 금액도 수억 원인데 일단 특정 금액을 쓰진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뭐 어떤 경중을 논한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유아인 씨 건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해 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이성균 씨와 더불어서 재벌 3세, 연예인 지망생, 뭐 4살을 받고 있다는 보도 주말에 다 나왔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과 이성균 씨가 과연 어떤 관계인 것이냐? 이번에 내사를 받은 인물들이 7명인데 그중에서는 옛날에 마약 투약 혐의를 해가지고 복역한 사람도 있고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과연 그 강남에서 유흥업소에서 아니면 주거지 등 돌아다니면서 마약을 투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지만 유흥업소 관계자 있었습니까? 그 사람하고 연결된 공통점은 있지만 다 같이 유흥업소에 다 같이 투약하거나 다 같이 모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성균 씨도 역시 4살 학교밖에는 재벌가 3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씨는 재벌가 3세라든지 연예인 지망생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성균 씨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 등지에서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마약을 투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조금 번외의 얘기인데 말이죠. 이성균 씨에 대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하면서 부인이자 또 동료 배우인 전혜진 씨가 몇 달 전에 뭐 건물 매각한 거 이거가 이번 사건과 또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뒤집어 보면서 그때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논현동에 있는 건물 8층짜리 건물을 올해 5월에 150억 가량의 이 배우자가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매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거고 시세로 따지면 10억 원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뭐 10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하지만 이 건물을 살 때도 세금 내고 팔 때도 세금 내고 그렇죠. 또 그 1년 가까이 가는 동안 또 공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 올라서 팔았다라면 손실을 본 거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왜 손실을 보고 급히 매각을 했을까? 당시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알려졌는데 혹시 그게 사건에 어떤 연루가 됐다는 것을 좀 알고 미리 좀 자금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성균 씨 아내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많은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정말 실망했고 아직 뭐 혐의 단계이긴 합니다만 충격이고 뭐 다들 비슷한 심정이시겠죠. 자, 그런데 특히나 이런 감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성균 씨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성균 씨가 이제 지난달에 개봉한 영화 잠에서 이 잠이 수면장애가 있는 남편의 극단적인 행동을 다루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잠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 요즘 불면증이 많다고 하는데 난 불면증이 없다. 나는 평소 6시간 정도 자고 그리고 난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일할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자고 그다음에 오히려 아내 전혜진이 좀 예민해서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일단 지금 촬영에 들어가기로 했던 드라마에서는 하차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개봉을 대기 중인 영화 2편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나 한 편은 칸 영화제에 가서 이렇게 선을 보였던 영화이기도 하고 순 제작비만 180억이 들어간 영화라는데 와, 이거 만약에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듭니다. 계속 지켜보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평소 다니던 산책길에서 종종 마주치던 맹견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의 반려견을 공격했지만 몸싸움 끝에 간신히 맹견을 진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 좀 주목을 해주십시오. 방금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디캠에 찍힌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그 영상을 저도 봤는데 너무너무 정말 당장 내가 당하는 그런 느낌일 만큼 충격적입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보자인 견주는 지난 18일 아침 7시 40분쯤에 늘상 다니던 숲길로 산책을 나갑니다. 당시 이 스피츠 중형 견종인데요. 태미와 함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책하던 도중에 그 맹견종인 로트와일러와 이 산책 나온 견주가 한켠에 있는 산책로 데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지나쳤다고 하는데 지나칠 때는 몰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맹견이 태미에게 이 제보자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영상 상황을 보면요. 카메라가 하늘을 비추고 순간 덜컹댑니다. 맹견이 순식간에 뛰어나와서 저렇게 스피츠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 견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려봤습니다. 스피츠는 놀라서 계속 짖고 로트와일러는 계속 공격을 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로트와일러의 입마개가 헐거워졌는지 풀리는 일까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 또다시 공격을 하려고 다가오니까 스피츠 견주가 그 맹견의 목줄을 있는 힘껏 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요. 오. 견주를 질질 끌고 다니고 결국 내동댕이 쳐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끌려갔어요. 맞습니다. 두 견주가 간신히 목줄을 잡아서 제압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와, 이게 지금 2분 안에 벌어진 일인데요. 진짜 로트와일러는 말이죠. 그냥 진짜 야수입니다, 야수. 화면에 보시면 야생동물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5종류의 맹견 중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 맹견으로 분류가 된 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3개월 이상만 돼도 목줄, 입마개, 안전장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맹견 견주 같은 경우는 입마개, 목줄 다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리드줄이라는 게 끊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영상에는 또 리드줄이 잘 안 보이거든요. 목줄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리드줄을 가지고 이 제압을 하고 있었던 건지 또 일단 피해 견주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 보신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로트와일러를 진정을 시키려고 잡아당기는 와중에 입마개가 풀렸어요. 입마개 풀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피해 견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기에는 그 로트와일러가 이 자기 그 스피츠를 사냥하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방법이라고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서 이 맹견을 붙들고 있었던 방법밖에 없었고 이거 풀리는 순간 우리 내 애완견은 물론이고 나도 어떻게 될지 그럼요. 모른다는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화면으로 봐도. 예. 자, 제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 이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의 아내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태도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자, 피해자와 이 견주 아내가 나눈 대화 잠깐 들어보시죠. 저 개를 왜 잡아요? 이 개를 갖고 얼른 가지. 얘를 안고 가라고요. 저게 풀려있는 상태에서 달려오면 그걸 어떻게 해요? 왜 여기는 왜 개를 왜 안 묶고 다녀 여기 또? 아주머니 우리 개가 묶여있는데 무슨 소리 풀어놨다 하세요? 얘를 지키라고. 아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팀장님. 적반하장입니다. 사실 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보상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적반하장으로 소리치고 있는데요.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도 아마 견주의 연락을 받고 견주의 아내도 현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견주의 아내가 한 말 들어보세요. 스피치를 안고 도망갔어야지 우리 개를 잡고 있느냐. 개 안 잡으면 스피치 물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까? 근데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견주는 사실은 어디 다쳤냐 미안하다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경찰하고 몇 마디 하더니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분은 이 7년을 애지중지 키운 반려견 스피츠 태미가 죽을 뻔했다라는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이 뭐 개 한 마리 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반려동물 지금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 맹견 견주의 무성의한 대처와 인식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 사건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이 견주의 행동과 이 말 때문에 많이 좀 속상하셨다고 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우리 개는 비폭력주의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저한테 막 이렇게 때리는 신용, 싸우는 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는 완전히 눈이 뒤집혀가지고 저를 공격할 듯 하는데 이 아저씨 막 웃으면서 이거 봐요 얘는 싸우면 말리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쳐서 그때 자리를 떴는데 그 전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개 풀어놔서 멧돼지도 쫓아다니고 고라니도 쫓아다니고 산에 있는 유기견들하고 싸우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행동이 그 개의 공격성을 계속 키우는 행동이거든요. 우리 강아지는 싸움을 말리는 강아지가 있군요. 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께서 여름에 이 맹견과 주인을 견주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개는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면 막 말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제보자한테 그때 허락도 안 받고 갑자기 제보자를 막 때리는 신용을 하고 주먹을 들어올리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개가 막 짖었어요. 막 으르렁거리고.
그럼 우리가 보면 무서운데, 그리고 제보자가 봤을 때도 너무 무서웠는데 그걸 막 하하하 웃으면서 저렇게 말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무슨 얘기를.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강아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공격성을 사실 굉장히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아니 우리 개는 이렇게 내가 개를 풀어놓고 지내는데 그럼 멧돼지하고도 싸우고 고라니하고도 싸우고 그 돌아다니는 유기견들하고도 싸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본인의 개는 되게 용맹스러운데 또 사람들끼리 싸우면 이렇게 화해를 조성하는 그런 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뭐 하신다면 뭐라고 말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위험하게 피해를 입는 개나 강아지나 사람이 있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경찰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 개가 사실은 이거 말고도 몇 번 신고를 당했던 개래요. 네, 위험하죠. 우리 개는 안 물어요만큼이나 진짜 또 우리 개는 싸우면 말려요. 이거 이게 참 좀 딱 들으셔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주인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들으신 것처럼 여러 번 큰일 날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게 이번으로 끝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제보자 역시도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고요. 또 현행법상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견주는, 제보자인 견주는 이 중에서 소유자 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저 아저씨가 아니라 그 아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 개를 키우고 산책시키고 하는 꼴인데, 이 개를 데리고 다니고 관리할 주체가 소유주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허술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양 변호사님? 일단 이 사과도 없고 보상도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제보자분이 경찰에게 물어보니까 사람이 뭐 죽거나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 어렵다라고 그렇게 경찰에서 일단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보자분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끌려다니라고 온몸에 멍이 들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 충격 굉장히 크다. 좀 반려견 같은 그 템이라고 했는데, 아까 스피치 같은 경우는 산책을 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분명히 상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증거도 바디캠에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동물 점유자, 소유자는 이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법에도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로트와일러 같은 경우는 명견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걸 형사처벌 안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져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진짜 정말 무섭습니다. 영상만 봐도.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2019년 7남매를 둔 한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1,000평이 넘는 땅과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였는데요. 이때 둘째 아들이 한 동영상을 근거로 자신의 부동산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두 아들에게는 땅을 상속하고 딸들에게는 2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직접 말한 동영상이었는데요. 결국 형제 간의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3번의 재판 동안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자, 재력가인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7남매 간의 재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이 아버지는 지난 2019년 5월에 사망했고요. 7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경남에만 2,000평에 육박하는 땅과 건물을 소유한 그야말로 재력가였습니다. 아내도 살아 있었던 만큼 자녀들과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런 찰나에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한 동영상을 내밉니다. 이 영상은 아버지가 숨지기 1년 전 2018년 1월에 찍은 거였고요. 재산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아버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면서 내 땅과 건물은 두 아들에게만 나눠준다. 딸들은 장남으로부터 2천만 원씩만 받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영상을 촬영하는 아버지 옆에는 둘째 아들이 같이 있었고요.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는 그럼 됐냐?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영상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부동산 상속권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언 영상을 찍을 때 저걸 다른 형제들은 몰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저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런 영상을 처음 찍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더군다나 해외에 있었거든요.
해외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걸 찍었냐고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보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일기를 썼는데 일기장을 확인해 봤더니 2018년 1월 일기장에 둘째 아들이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나와 함께 지냈다는 취지로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해외에 살던 둘째 아들이 2017년 6월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7일부터 아버지와 이른바 유언 영상을 촬영한 후에 다음 날인 1월 8일 날 해외로 출국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들으신 것처럼 딸들이 제일 찬밥이죠. 언뜻 들으면 두 아들만 이제 이득을 본 건데,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제일 수지 맞은 건 차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7남매 집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하고 땅이 얼마만큼이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건물하고 땅을 두 아들이 나눠갔지만 큰아들은 딸들이 2천만 원씩을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니까 1억 원을 장남은 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그럼 차남은 그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차남만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어머니와 7남매 모두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졌다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둘째 아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또 다른 반전을 맞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까 들으셨죠? 그럼 됐나? 네, 일단 1심에서 차남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차남은요, 이 영상이 유언이 무효인 건 알겠다. 하지만 사인 증여로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인 증여라는 건요, 증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고인 사망시로 하겠다라는 일종의 증여 계약입니다. 이걸 두고 2심에서는요, 이거 차남이 이 영상 직접 찍었고 또 영상 속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면서 그럼 됐나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묻지 않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게 맞다. 그러니까 일종의 증여 계약이 있었던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참 두 아들 낳았고 딸들도 뭐가 됐든 터무니없이 적지만 2천만 원씩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럼 그 고인의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누군가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가장 큰 몫으로 상속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께서는 또 고령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상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 2심 결과에 따르면 결국에는 어머니는 하나도 못 받아요. 1심 때는 그래도 7남매, 7자녀의 일정 부분을 해서 17분의 3의 재산은 받으셨는데 2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머니께서는 무슨 혼자서 이거를 다 처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7남매가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한테 의지해서 이거를 상의할 수도 없어요. 마음도 편치 않으시고 경제적인 상황도 좀 편치 않으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차남의 완승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세 번째 반전을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졌어요. 네, 아까 전에 2심에서는 의사합치 됐다라고 봤던 그럼 됐나라고 묻는 그 부분이요. 대법원에서는 이거 인정 안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사합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건데, 아버지는 그럼 됐나라고 자문한 것뿐이지 이걸 둘째 아들에게 물어본 거라고 보기 힘들다고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증여 관련해서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요, 차남이 동석해서 영상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고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건 아버지 의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자리에 없던 나머지 형제에게 불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유언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인증여로 보긴 어렵다는 거고요. 결국 차남은 기존대로 이 아버지의 법정 상속분만을 받게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방금 저 고인이 동영상으로 남긴 저 영상이 진짜 뭐랄까 사인 증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아버님은 유언을 한다라고 저 영상을 남겼는데, 대한민국의 민법은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됩니다. 저건 영상이 아니라 법상으로 녹음에 한 유언이 되는 건데, 그 녹음에 한 유언의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이거는 그러면 적어도 둘째 아들에게 증여해 준 건 되겠네요라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아니야, 증여를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님은 유언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그렇다 바로 증여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유언도 안 되고 증여도 안 된다고 한 거고요. 앵커가 물어본 것처럼 증여로 하려면, 증여 효력이란 건 사실은 나는 다른 자녀들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아버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건물 땅은 두 아들이 나눠갖고 딸들에게는 장남이 2천만 원씩 줘라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저런 게 아니라 딱 집어서 나는 내가 사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A는 차남에게 준다. 차남 알겠지? 그럼 차남도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정도까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차남에게 줬다고 할지라도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일방적으로 다 몰아주잖아요. 그럼 또 다툼의 여지는 생깁니다만 어쨌든 그런 증여의 의사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것 같은데 유언의 요건이 안 갖춰서 효력이 없고 증여는 이거 유언하신 거지 증여가 아닌데요라고 본 겁니다. 둘 다 없어진 겁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하지만 뭐 굳이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뭘 그렇게 이제 자식들 재산 나눠주시는데 차등을 두셨을까? 그냥 골고루 잘 원만하게 나눠주셨으면은 이렇게 사건 발작에서 소개도 안 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을 텐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삼남매 중 맞이로 태어나 여동생과 남다른 우애를 자랑했던 윤 씨.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 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1년 터울로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때문에 친조카를 딸처럼 아꼈다는 윤 씨.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건 남편이었습니다. 친조카와 커플룩을 맞추면 시조카는 왜 안 사주냐? 발레 학원을 보내면 시조카도 함께 보내라. 입버릇처럼 딴지를 걸었다는 건데요.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신우가 이혼을 하게 생겼으니 몇 달 동안 시조카를 맡아주자는 남편. 윤 씨가 불같이 화를 내자 처제가 수술할 때도 맡아줬지 않냐, 시조카라고 차별하냐면서 도리어 아내를 탓했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시조카를 키워달라는 남편의 요구, 윤 씨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예, 오늘 사연은 평소 저희가 전해드렸던 사연보다는 조금 그래도 가볍습니다. 마음 편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자매들끼리 우리 이 기자도 자매잖아요. 많이들 뭐 옷, 화장품 이런 걸로 싸울 텐데. 예, 어릴 때는 좀 싸우죠. 자,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 사연자는 여동생과 참 친구처럼 잘 지냈다고요. 네, 이 30대 윤 씨인데요, 제보자. 이 윤 씨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3남매 중에 맞이로 태어났고 둘째는 남동생, 또 둘째가 여동생, 셋째가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살 터울이었던 여동생이랑은요, 어릴 때부터 거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고민 다 털어놓으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언니 동생 아니고 쌍둥이였으면 학교도 같이 다녔을 텐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쉬워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대학까지 같은 지역 같은 곳으로 갑니다. 이 대학을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야 했었는데 그래도 대학 다니는 동안 이렇게 자매가 같이 자취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졸업 후에도 결혼이며 출산까지 비슷한 시기에 막 겹경사가 계속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이렇게 같이 하기도 어려운데 이 자매는 거의 운명적으로 사이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또 결혼을 하게 돼요. 네, 2살 차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다가 아파트도 또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됩니다. 어허. 예, 단지도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언니가 먼저 임신을 했는데 언니가 아기를 출산할 때쯤 또 둘째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산후조리 비용도 뭐 이렇게 보태주고 부담 없이 이러는데 결국에는 둘이 또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 성별도 같고 나이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육아용품 바로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재밌게 딸 키우면서 뭐 산후 우울증도 없게 그렇게 재미나게 그렇게 자매가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너무 좋은데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친자매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살고 있는데요. 즉 윤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친족하니까 더욱더 예쁘게 보이는 데다가 본인 딸과도 1살 터울이니까 딸이 둘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유독 윤 씨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윤 씨의 딸은 8살, 그리고 친조카는 7세, 시조카는 4살이에요. 근데 모두가 딸, 3명이 딸입니다. 그런데 왜 남편에는 조카가 있는데 왜 친조카만 챙기고 시조카는 안 챙기냐는 그런 불만이 있었고요. 연애 때부터 친자매가 좀 돈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농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처제한테 하는 것처럼 아가씨랑도 잘 지내보라는 등 그런 말을 했고 너네 집은 참 유난이다 하면서 유별나게 질투 아닌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아, 시조카를 내가 왜 챙겨? 근데 억울한 건요. 어. 시조카를 안 챙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연 보내신 윤 씨 같은 경우가 원래 손재주도 좀 좋아서 뭐 이렇게 아이 용품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한 걸로 외주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제법 돈벌이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조카들 뭐 선물 같은 거 나눠줄 때도 자기가 번 돈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자기 조카 뭐 선물 산 것도 아니라는 거고, 게다가 동생은 직장 다니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이렇게 놀러 뭐 키즈파크니 뭐 이런 데 갈 때도 다 같이 데려가고, 그때도 시조카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아, 좋네. 그리고 시조카도 선물도 줬다라는 거고, 네. 또 원래 맞이였기 때문에 뭐 맞이라고 다 그런 건 알 텐데 이분은 또 성품이 좋으셨던지 아이들을 그렇게 다 챙겼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 윤 씨의 자기 여동생은 언니 고마워하면서 뭐 화장품이라도 갖다 주는데 신우이는 그런 것도 없었대요. 하하, 이런. 그러니까 참, 네, 보는 입장이 다른 거죠. 아, 이거. 아, 자기가 챙기면 될 거야. 아니,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제 조카들이 많은데, 솔직히 저 조카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장조카는 제가 진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막 업어 키우다시피 키웠습니다만, 자기 친정 조카는 당연히 예쁘죠. 내 아이 같지. 네, 근데 시조카는 이걸 왜 챙겨 그걸? 그렇죠. 아, 제가 너무 야박한 한 건가요? 그런데 이 윤 씨도 나름대로 이제 시조카도 나름 챙겨왔다고 하고, 그런데 이 남편이 좀 이상하게 이 시조카랑 신우 문제가 나오면 발끈하는 게 문제였다고 하는 게 이 윤 씨의 주장입니다. 그 아이들끼리 옷을 커플룩처럼 맞춰 입으면 되게 귀엽잖아요. 윤 씨는 이걸 좋아해서 자기 딸이랑 친조카를 커플룩처럼 많이 맞춰 입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야, 네 조카만 조카냐? 왜 내 동생 딸은 안 챙기냐? 라면서 투덜거렸다고 하고, 그래서 윤 씨가 아니 나 그 시조카 원피스도 내가 사주지 않았냐? 그거 누가 사준 거냐? 내가 사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본인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꾹 다물곤 했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윤 씨 딸이 발레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다니면서 이 친조카도 같이 다니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해서 같이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윤 씨가 발레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얘기 듣자마자 아 그럼 우리 조카, 너 시조카도 같이 데리고 다니라면서 잔소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친조카는 같은 아파트 단지고요. 시조카는 편도 40분 거리에 삽니다. 시조카까지 발레 시키자고 왕복 1시간 넘는 거리를 다니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꼭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꼬리 잡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이게 좀 듣다 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어느 날 신우가 윤 씨 부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느 날 신우이가 윤 씨 부부에 연락이 왔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그 신우이가 가끔 그 남편 사이에 사내 못 사내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눈치가 막 생기니까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데 몇 달간 시조카를 맡아줄 수 없느냐고 했어요. 아이가 꼭 없어야 됩니까? 부부간의 시간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윤 씨하고 상의를 하고 이거 맡아야지 상의를 해야 되는지도 불구하고 상의를 안 하고 무턱대고 그래 이혼까지 이야기하는 마당이니까 우리가 맡아야지 하면서 덥석 수락을 했어요. 아내 의사도 묻지도 않고. 아니 근데 뭐가 됐든 이혼을 한다는데 자기 부부들끼리 뭐 약간 좀 뭐 이렇게 아이 없이 이렇게 시간을 갖고 싶다니까 뭐 그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쉽게 이해는 잘 안 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냥 흔히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식 때문에라도 이혼 못한다는 부부가 오히려 있죠. 근데 이혼하기 위해서 자식을 떼놔야 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그럴 수 있네요,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혼 때문에 별거하는 경우들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혼 소송 완료될 때까지. 그런데 그럴 때도 보통의 경우는 나중에 양육권을 가져올 때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그동안이라도 내가 키울 거야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제3자에게 아이를 맡긴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사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게다가 이 윤 씨 입장에서는 시조카 신우이의 아이지만 그렇게 이혼할 상황에서 몇 달을 맡겨놓을 거면 앞으로도 데리고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이혼한다고 해서 둘이 아이 키워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진짜 이혼하면 그렇죠. 이혼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찾겠다. 이제 뭐 키워주세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 게다가 무엇보다도 아이가 물건도 아닌데 뭐 이렇게 몇 달을 이렇게 맡아달라는 얘기가 꺼낸다는 자체가 윤 씨는 이해를 못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또 남편이 너는 왜 지난번에 네 저 동생 수술할 때 친족하는 2주인가 3주가 맡아줘놓고 왜 뭐 시족하는 안 맡아줘 이렇게 또 따지다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우이 수술할 때 이 시조카도 맡아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랑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자, 소장님, 제일 궁금한 거 도대체 이 남편은 왜 이러는 걸까? 네, 일단 이 남편 굉장히 보통 때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육아도 좋아지고 밥도 도와주고 밥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빨래도 해주고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카나 신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발끈해요. 그래서 윤 씨가 나는 시조카까지는 못 키운다. 네가 키워라 이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밥도 안 먹고 대화도 거부하는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부관계가 생겼어요. 뭐 사실 저도 이 남편이 이렇게 시조카를 키우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왜 그런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일단 이제 이 남편이 보기에는 이 자매의 관계가 좀 버거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나이에 같은 학교 나왔죠. 같은 지방에 있죠. 비슷한 나이에 결혼해서 같은 아파트에 같은 단지에. 그러다가 임신도 같이 해서 두 딸을 낳으면서 옷도 비슷하게 입히고 학교도 맨날 같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 뭔가 이 자매가 사이가 좋은 게 좀 버겁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뭔가 나는 뒷전으로 간 것 같고 이렇게 둘만 붙이면 나나 우리 시댁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막 확대 해석하면서 내 동생 나는 내 동생한테 이렇게 못 해주는데 이건 내 동생은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또 생각도 시기도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자면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여동생 부부가 이혼하게 생겼다면서 잠시 시조카 좀 맡아주자는 케어하자는 남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단 윤 씨는 싫다는 입장인데, 자, 팀장님부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편하고 사이가 벌어졌어요. 시조카 때문에. 그런데 정말 시조카가 갈 데가 없다. 시부모도 못 본다. 그랬을 경우에는 남편하고 대화를 풀어서 요게 좀 만약 한 2, 3개월 정도까지는 여성분이 양보하면 어떨까 싶고 그 대신에 양육비는 받아야 되겠죠. 자, 일단 뭐 소장님은 마지막에 좀 듣고요. 자, 양 변호사님. 저는 맞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우려되는 바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남편분은 좀 비슷한 상황에서 늘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여동생의 딸은요 남의 딸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내 동생의 딸과 남의 딸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아내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아이까지 맡는다는 거 더더군다나 4살. 그리고 이거는 그 아이 4살 난 아이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린 채로 이 집에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저는 오히려 아이를 생각했어도 정말 특수한 상황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소장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각자의 그 양쪽 집안의 가족을 챙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양쪽 집안의 가족을 챙길 때 부부 사이에 금이 가거나 둘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힘들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질 정도면 그거는 이제 옳지 않죠. 그래서 정말 좀 어느 정도는 기쁨과 보람의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시조카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막 몇 달이 될지도 모르는데 시조카를 보는 것은 아내한테는 너무 좀 과한 요구고 아내와의 관계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좀 반대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양 변호사님 계속 말씀해 주신 그 말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 과정이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요. 아이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할 때예요.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을 할 수도 있는 본인은 버려질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인데 정말로 버리는 듯한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삼촌네 집에 맡긴 거잖아요. 이건 너무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잘 선택하지 않는 것을 굳이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막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모양새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요. 네,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성현이님, 이혼을 하든 살든 그거야 부부 문제인데 왜 애를 맡깁니까 하셨고요. 홍연경님, 친조카도 3일 넘기면 의상합니다. 경험담입니다 하셨습니다. 디와이님, 애초에 본인 형제한테는 본인이 잘해야지 왜 자꾸 아내한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모니카차님, 이러다 이 집이 먼저 이혼하겠네요. 이상한 남편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경찰이 앞선 트럭을 갓길로 세웁니다. 과속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트럭 운전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내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경찰은 그런 운전자를 향해서 테이저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강하게 운전자를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Get out! Get out! Put your hands back here. I ain't doing. Put your hands back here. Why am I getting tailed? Because you are under arrest for speeding and reckless driving. I'm not driving. Nobody was hurt. How was I speeding? You passed me doing 100 miles an hour. Okay, so that's a speeding ticket, right? 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시를 잘 따르던 운전자에게 결국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이 제자리에 멈춰서 고통스러워하던 운전자는요, 이내 경찰에게 다가가면서 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저항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엉켜 있다가 운전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쓰러집니다. 설마? 경찰이 쏜 총에 맞았던 겁니다. 운전자는 응급조치에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이 운전자는요, 무장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다가 재조사 끝에 지난 2020년 무죄로 석방이 됐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억울하게 옥에서 보냈는데 재조사 결과 이 남성이 범죄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겁니다. 석방 뒤에 새 직업과 새 집을 구해서 새 삶을 시작하려던 찰나였는데 또 한 번 이런 비극이 벌어졌던 거죠. 유가족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수사당국은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총격을 가한 경찰은 현재 휴가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트라우마 때문에 경찰의 대응에 저렇게 좀 과하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계속해서 미국 가보시죠. 네, 무려 9m 높이에서 사람 멈춰버린 매달렸어. 이 놀이기구에 매달린 채로 허둥거리는 두 다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기구 안에는요, 12살짜리 어린 소녀도 타고 있었습니다. 아찔한 높이에서 멈춘 놀이기구에 두 사람 모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위험해. 뭐야, 위험해. 네, 위험천만하게 매달려 있는 저 남성, 바로 이곳의 직원이었습니다. 아이를 기구에 태우는 순간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기구가 공중으로 붕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기구 문이 잠기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원은요, 아이가 행여나 떨어질까 봐 높이 떠오르는 기구의 문을 꼭 잡고 같이 딸려 올라갔던 겁니다. 야, 직업 정신 진짜. 네, 이 남성은 그 높은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온몸으로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렇게 3분 뒤 놀이기구가 서서히 한쪽으로 내려온다. 기울더니 이내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직원과 아이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했고요. 무서울 법한 상황에서도 아이는 되레 괜찮다면서 엄마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딸이 무사해서 너무 기쁘고 이 모든 게 딸을 구해준 직원 덕분이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웅입니다. 다음은 인도로 가보시죠. 자,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 위로 어깨동무를 한 두 남녀가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동차 썬루프를 열고 거기에 걸터 앉아 있는 건데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저들에겐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고 그저 사랑에 빠진 모습이네요. 국산차 위에서. 심지어 남성은 이런 상황이 행복했는지 팔을 번쩍 들어올며 낭만에 제대로 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걸 포착한 뒤차 운전자에겐 그야말로 공포 영화나 다름없었겠죠. 맞아요. 행여나 사람들이 떨어지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며 운전해야 했습니다. 민폐. 그렇죠. 뒤차 운전자 참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SNS에 올렸고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역시나 뜨거웠습니다. 이게 바로 난폭 운전이다.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비가 내리고 있는 숲속인데요. 잘 보시면 땅이 마치 물결 치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들썩거리고 있죠. 심지어 땅이 반으로 갈라져 그 사이로 돌멩이들이 빠지기도 하고 뿌리를 내리는 나무들도 함께 들썩거립니다. 지진 났어요? 아니요. 이게 영국 전역을 덮친 폭풍우 바베트 때문인데요. 한 달 동안 내려야 할 비가 하루 만에 왕창 쏟아졌고 거기에 강력한 돌풍까지 불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 숲의 바닥을 뜯어낸 겁니다. 이 산책을 하던 강아지마저 신기했는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땅이 떠오르니까 얼마나 그렇게 슴칫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저래? 그러게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촬영한 남성은 뭐라고 했냐면요. 지구가 숨을 아주 깊게 내쉬고 있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덧붙였는데 네, 너무 시적이에요. 글쎄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무섭고 불안하다. 괜찮나요? 그러니까요. 불안합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캐나다로 가보시죠.
네, 킥보드를 탄 아이에게 곰 한 마리가 오. 달려듭니다. 오. 이 곰은 아이 앞에서 멈춰서고요. 아이는 그대로 굳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얼었어. 그렇게 둘은 잠시 대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위험해?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 남성이 왔어. 두 팔을 길게 벌린 채로 걸어 나오죠. 어이? 그 모습에 놀란 곰, 차기로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아이는 언제 겁먹었냐는 듯이 다시 제갈길 가는 모습입니다. 뭐야? 저 아저씨 너보다 약해. 남성은 곰이 다시 나오려고 하니까 두 팔을 벌려서 곰을 저 멀리 내쫓습니다. 아이는 갔지만요, 혹시나 곰이 아이를 또 따라갈까 봐 끝까지 곰을 살폈습니다. 이 남성의 용기 있는 대처에 7살 꼬마는 무사했고요. 꼬마의 엄마도 남성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 이렇게 뭐 몸을 크게 하면은 자기보다 더 큰 상대인 줄 알고 저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있죠.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